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CPI가 10개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직면했던 3대 악재가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은행 대출 담당자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SVB 파산 이후에 금융 불안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은행과 관련된 그 자금을 공급해주는 은행 담당자들의 대출 엄격화 지수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대출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40이 넘어가면 경기 후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 후퇴 압력에 지금 시달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자금 수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가계 같은 경우는 주택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행권의 그 신용 불안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조사에는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하반기부터는 경기 후퇴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통상 한 그 1년 정도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경기 후퇴 국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7월부터도 이제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내년까지도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뭐 회동도 취소하고 협상 가능성이 있는 날짜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고작 한 4일 정도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날짜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의 그 행정부가 부채 한도를 인상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규 국채 발행이 중단이 되고요. 이자 지급도 못해서 실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행정부 내 업무가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국채 지급과 관련된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데 대개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 4월 달 소득세가 덜 거치면서 6월 1일 날 엑스데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인데 더블 A 플러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아무래도 2011년 전 세계가 충격을 몰아넣었던 미국발 채권 그리고 주식 외환 시장의 혼란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후퇴 국면하고 맞물려 떨어져 있고요. 신용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디폴트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세계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상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트위스트 의회라고 하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내 다수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 표 정책과 관련된 세출을 지금 요구를 하고 세출 감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줄이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협상에 응할 용의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정도의 건설직 일용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교량 정비, 또 여객 철도망이나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조금 늦게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3조 5천억 달러의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또 사회보장제도, 오바마 케어, 그리고 학자금 면제,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를 해줬을 경우에는 2024년 대선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벼랑 끝 그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엑스데이 발생된 직후나 직후에 아무래도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재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이 협의가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와 또 공화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요.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에서는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필수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75%가 필수 부서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금융 서비스라든지 교육, 의료, 에너지, 국방, 노동 관련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필수와 관련된 그 직군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뭐 국립공원 뭐 감시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통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현재 미국은 연방 정부 공무원이 29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비필수 인력은 한 38만 명 정도 로 추산이 되고 이들 같은 경우는 강제 휴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공항이나 국경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사태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라면 미국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렇게 강대강으로 디폴트까지 갔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그 클린턴 행정부라든지 오바마 행정부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무려 35일간 디폴트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단기간에 디폴트가 발생한다면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계산에 따르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미국의 국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신용도도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실업자는 한 2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길게 이번에 디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해서 0.6% 하락하게 되고요. 실업자는 한 50만 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문제는 무디스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GDP는 무려 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7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라고 10년간 재정 부담한 7,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고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장기화 관련된 경고음을 울리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좀 하라고 계속 부추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장기화가 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협상이 이렇게 안 되면서 엑스데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엑스데이가 되기 직전까지 금리는 또 급등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엑스데이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국채 시장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가장 민감한 업종이죠. 금융업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건설과 그리고 부동산, 항공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디폴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술 업종을 비롯해서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 대상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1천억 달러씩 매달 그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양적 긴축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로 일순간에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사태가 나빠진다면은 현재 10차례에 걸쳐서 50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를 금리 인하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시장은 오히려 이를 좀 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성격의 미국 국채에 관련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가 일어났다고 주시장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엑스데이가 현실화된다라고 해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엑스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일단은 금융과 건설 업종은 조금 조심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과 또 소비재 쪽은 그래도 한번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요. 방간첩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전 세계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반간첩법과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반간첩법 적용과 관련된 조사들이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조사 기업인 그 민츠그룹과 관련해서 베이징 사무소 강제가 폐쇄가 됐고요. 직원들 5명이 현재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4월 27일 날에는 국제 컨설팅 기업인 베이닝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끌려가는 사태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그 국가들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 수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그 반간첩법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료, 물품의 그 절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반간첩법과 관련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현재 내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스파이 활동도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반간첩법과 관련돼서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큰데요. 예컨대 조금 손을 봐줘야 되겠다는 기업이라든지 외국인이 있다면은 함정 수사를 한다든지 SNS를 통한 대화까지도 그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중국에 출장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들, 공장들의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간첩법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가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간첩법이 오는 7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모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간첩 단체와 교류한 사실만 인정이 돼도 간첩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써 있기는 하네요.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재 반간첩법과 관련된 진정한 목적은 아무래도 국가 정보를 블랙박스화시켜서 외부에서 접근을 차단시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실정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나빠졌을 경우에 중국이 마사지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일체 여기와 관련된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 재갈을 물리는 법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반간첩법과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시대의 그 쇄국 정책이 21세기판 버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쇄국 정책은 해외
해외 그 정보 유입이 차단되면서 홍콩을 양도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축 통화 자리를 놓고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군인 외국의 그 도움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는 그나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뭐 중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뭐 학계 출산율이라든지 또 소프트 파워나 문화와 관련된 지수 그리고 진위 계수뿐만 아니라 올해 1,100만 명 정도의 대졸자들이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들은 앞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는 중국이 강한 중국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장성세를 벌일 가능성도 높고요. 또 진시황 이후의 그 중국의 통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보다 더 강하게 보여야지만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통치 철학상 중국의 전략 외교라든지 시진핑의 그 반간첩법은 좀 더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 또 외국인들에 대한 괴롭히기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 리스크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투자 리스크까지 좀 챙겨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발을 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유는 또 뭔가요? 아무래도 현재 반간첩법이 개정되면서 그 정보의 그 품질이라든지 신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뭐 국제 연기금이나 또 외국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와 관련된 자제하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고 사실상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반간첩법을 통해서 시진핑의 권위라든지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관련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